사실은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가 뭐 이쪽 일관된 저거니까 거래가 없지만 여기서도 거래가 있죠. 여기서 이쪽으로 전기를 공급해주고 대가를 받았을 테니까 거래가 있고 여기서도 거래가 있는데 여기서는 거래 시작이라고 얘기를 안 했고요. 그냥 수직 급등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는 특별히 거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하고 뒤에하고 차이가 뭘까요? 그리고 사실 제가 여기한테 좀 빼먹긴 했는데 이 발전은 일반적인 발전 말고 지금 그 과거에 한전 시절에 그 하나에서 있었죠. 그 좀 IPP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거기서 이제 한전에 공급했던 사례가 있는데 그 경우도 거래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냥 수축독점 체제의 하나의 연장으로 보거든요. 약간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앞서의 거래하고 이쪽에서 거래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체제에서는 수익 규제, 그러니까 규제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회피 비용이나 이런 거 아니고 이쪽의 비용, 그 비용 가지고 이제 이쪽부터 수익 규제를 받죠. 그 비용 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보수 규제가 이루어지는 거 똑같은 거고요. 투자 보수에 의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쪽의 거래에서는 투자 보수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서로 간에 회피 비용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투자 보수율은 요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요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요 안에서는 투자 보수율 규제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쪽을 사례로 들면 이쪽 발전 비용이 얼마인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열병합을 말씀을 드렸듯이 이쪽을 전기 부분의 비용이 얼마인지 발현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발현하지는 않고 이쪽에서의 회피 비용, 그러니까 얘의 비용이 아니고 얘가 이 발전기로부터 공급을 받지 않으면 추가되는 비용이 얼마니까 그런 쪽에서 회피 비용 개념으로 이 대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이쪽을 거래라고 하고요. 앞에 거래는 거래이긴 하지만 수직 득점에서의 투자 보수율 규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로 다르게 이제 뭐 거래 시장을 이쪽으로 보고요. 그쪽은 그냥 수직 득점 체제의 하나의 형태라고 보는 거죠. 근데 사실 그 포스코 지금 포스코가 됐죠. 안내랑 하나 같은 경우에 이 비용을 갖다가 이제 회피 비용 개념으로 했으면 거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일정한 이쪽의 비용을 갖다가 이제 입찰을 해서 이제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회피 비용으로 계산했다기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회피 비용이라는 거는 이쪽의 비용이 얼마인지 상관하지 않는 거죠. 상관하지 않고 이쪽에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얘가 공급을 안 했으면 비용이 얼마 들어갈 것인가 그거를 계산해서 이제 거래의 조건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전기를 주고 받을 때 여기서 이쪽으로 줬을 때 이쪽에 투자 보수율 규제에 의한 요금 그걸로 받으면 이거는 그냥 투자 보수율 규제가 되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겠죠. 이쪽은 이쪽대로 투자 보수율 규제 받고 이쪽은 이쪽 투자 보수율 규제를 받으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는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는 얘가 안 왔을 때의 비용을 얘한테 주는 거고요. 거꾸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는 이쪽에서 전기가 안 왔을 때 비용을 얘가 얘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주는 쪽의 비용에 의해서 거래가 좀 주는 게 아니고 받는 쪽에 회피 비용 가지고 가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쪽부터 이제 거래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이런 개념들이 나중에 이제 시장 쪽에 들어서 풀에서의 비용 할 때도 회피 비용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을 하고요. 그런 개념들이 넘어오게 됩니다. 실제 거래할 때도 회피 비용을 계산해서 거래에 주가가 결정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그 회피 비용이 이쪽에 있을 때 굉장히 단기적인 회피 비용이 적용이 되고요. 이쪽은 장기적인 회피 비용이 적용이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쪽은 그래서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얘의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거래가 되면 그거는 이제 조정세에 대해 연장이라고 보는 거고요. 얘를 중심으로 해서 비용이 계산돼가지고 그 비용을 주면 얘가 시장에 참여하든지 거래를 하든지 말든지 결정한다. 그랬게 되면 이제 이쪽 지금의 어떤 거래에 가깝게 보는 거죠. 그렇게 내용이 있었고 지난번에 이제 이쪽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규제가 되고 어떤 부분이 이제 시장을 넘어왔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면 이게 자체가 굉장히 내용이 많고요. 나중에 다시 다 다루게 되는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에너지가 이제 이게 이제 주 거래되는 상품이죠. 사실은 우리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부분 에너지가 이게 결국은 발전 부분하고 소비자 이제 판매 부분, 소비자 부분, 소비자 사용하는 부분 그 부분이 되는데 이쪽이 이제 주로 이제 디레귤레이션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발전 부분이 디레귤레이션이 되는데 이 캐패시티 부분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 이제 캐패시티 부분이 이게 마켓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켓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투명성이 있다고 보면 마켓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발전회사의 아까 얘기했듯이 발전회사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비용을 정해놓고 투명하게 비용을 정해놓고 진입 여부를 갖다 발전회사한테 맡기면 이거는 규제 완화된 거래 개념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발전회사 비용을 좀 고려를 했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 이제 수집도점이랑 비슷한 그런 개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캐패시티 마켓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 시장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은 회피 비용을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경쟁에 의해서 이제 회피 비용을 계산을 해보는 거죠. 계산한다고 해서 산출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디레귤레이션이 된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거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요. 엔시너리 서비스하고 밸런싱 서비스가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아직까지도 익숙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우리는 지금 데이어헤드 마켓만 있고 밸런싱 마켓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밸런싱의 어떤 정산하는 기준이 달라서 이제 밸런싱 마켓이 없을 수는 없죠. 실제로 하루 전에 입찰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최적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산해 주는 거 이거 밸런싱 마켓은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데이어헤드 마켓에서의 가격을 가지고 콘센트 온오프로 처리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 밸런싱에 대한 비딩을 따로 받고 거기에 밸런싱 가격이 따로 나오느냐 하는 차이는 있을 수 있지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죠. 그런 밸런싱 쪽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어떻게 지금 경쟁 메커니즘의 노출이 됐다고 보기는 해야 되는데 이쪽이 좀 투명성이 좀 많이 결여되어 있죠. 이게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결국은 원래 시장이라는 것이 효율적인 그 자원 배분을 위해서 시장을 도입한 건데 시장에서 어떤 투명성이 결여되게 되면 어떤 그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효율을 유인할 수 있는 구조로 좀 만들어 보기 위해서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기동정지도 이게 굉장히 이제 디베이트가 좀 많은 부분이죠. 사실은 변경이 이루어진다고 치면 기동정지 자체가 이제 사업자가 알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알아서 하지 않고 이제 센트럴 디스패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기동정지 부분은 약간 어떻게 보면 규제 완화가 좀 안 됐다고 볼 수도 레귤레이션의 좀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하고 굉장히 링크가 크죠. 기동정지가 일어나지 않으면 에너지 거래 대차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가 갖고 있는 특성에서 약간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마켓이나 경쟁 쪽에다가 어느 정도 특히 시장 참여자들한테 어느 정도의 어떤 자유도를 주느냐 그런 부분이 이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셀프 커미트먼트 쪽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송전 배정호 개통 운영은 현재까지도 이제 독점이 되고 있고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켓들을 다 전력거래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전력거래 수수료를 저희가 받고 있는 거죠. 전력거래 수수료는 우리 비용에 의해서 거래소가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데 들어간 총 비용을 이제 거래량으로 그냥 나눠서 거래 수수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제품을 받는 사람의 회피 비용 개념이 아니고 그냥 우리 비용에 의해서 우리도 비용은 또 정보 규제를 받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세 부분은 계속 규제가 남아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이 마켓하고 연계를 좀 관련해가지고 제일 복잡한 부분이 이제 트랜스미션 컨제스션입니다. 이게 이제 통전 제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사실은 일단은 이론적으로 굉장히 어렵고요. 그 어려운 걸 다 룰에 반영하면 투명성이 또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참여자들이 룰이 너무 복잡하면 룰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이해를 하게 되면 복잡한 룰에는 분명히 어떤 뭐라고 할까요? 복잡한 거에 따른 약간의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쪽 컨제스션을 어느 정도로 반영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에너지 쪽은 굉장히 일반 상품처럼 취급을 해버리고요. 그래서 노르드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거래를 대부분 이제 노르드풀 운영 회사들 거기 참여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회원사들끼리 이제 거래를 하는데 그 에너지 거래는 그냥 굉장히 일반 상품처럼 거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TSO라고 해서 이제 이 밸런싱 메커니즘이 되겠죠. 이쪽으로 그냥 넘겨줘가지고 이쪽 밸런싱 마켓 쪽에서 그냥 나머지 부분을 처리해주는 그런 메커니즘을 택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성전 부분의 어떤 복잡한 문제 때문에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부분은 그냥 교통운용에서 발전계획 시할 때 컨제스천을 반영을 하고 올 6월까지는 거의 이제 무한성령 개념이죠. 발전사업자들한테 책임을 안 묻는 개념이었다가 그다음에 7월부터는 컨제스천은 이제 발전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그런 쪽으로 제도가 변경되는 부분이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거기에 따른 지역별 가격이라서 이런 것들은 여기 반영이 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LMP라고 해서 노선별로 가격이 좀 다르죠. 그것이 이제 어떤 송전의 컨제스천 문제, 컨제스천하고 이제 그 손실하고 같이 푸는 건데, 손실은 컨제스천을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좀 작은 문제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시장에서 어떻게 다루느냐, 그런 것들에서 시장이 좀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되고요, 또 복잡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단순할 수 있으면 성장 혼잡에 의한 그 어떤 인센티브를 강하게 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요. 그걸 주기 위해서 너무 복잡하게 시장을 설계해버리면 약간의 시장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든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어가지고 사실은 많은 시장, 전력 쪽의 시장 설계할 때 고민되는 부분이 이런 거죠. 성장 컨제스천하고 그 다음에 애시널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점이고 가장 복잡한 거는 이쪽이 제일 복잡하고 그 다음에 이쪽 말라진 부분 처음 시청부터 말씀드렸듯이 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전개의 특징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약간 기술적인 문제도 있죠. 우리는 에너지를 거래하기 때문에 에너지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에너지는 시간 텀이 들어가야 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0분이다, 1시간이다 이 텀이 있어야 에너지가 나오는 거지 순간적인 값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전기 쓰는 거는 30분 동안 일정량을 쓰거나 1시간 동안 일정량을 쓰거나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데서 발생하는 어떤 애시널 서비스나 발라싱 문제 같은 것들을 다 이제 시장 쪽에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됩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나 포워드 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고 이제 뭐 비즈니스 쪽에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져가야 될 거냐 하는 문제고 상당히 이제 많은 나라에서는 포워드 마켓이 형성돼 있죠, 자연스럽게.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포워드 마켓이 없어가지고 이 데이어드 마켓 설계가 굉장히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장이라고 할까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전력시장에서의 가치가 어디서 창출되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자원의 어떤 효율적인 배분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시그널을 주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계속 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장 대여드 마켓이기 때문에 실제 운영 단계에서 효율성에 대해서는 꽤 인센티브를 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장기 계획이 없으니까 이 투자에 대한 것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수급 계획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고요. 근데 수급 계획은 또 뭐 계속 공식적으로는 확정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이 대여드 마켓의 롤이나 그다음 정산 조정 개수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이제 디베이트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에 어떤 우리 시장에 약간 결함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런 결함이 생기는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시장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네. 데이어웨이드 마켓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데이어드 마켓은 그냥 하루 전 시장이죠, 말 그대로. 에너지를 거래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내일 시장이 내일의 24시간 거래를 갖다가 오늘
이제 예측을 해서. 거래 계약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수요를 예측하고 그다음에 이제 발전 쪽에서도 준비 상태 다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발전 비용을 다 확인을 한 상태에서 이제 매칭을 시켜가지고 지금 오후 3시인가에 이제 그 계약량을 갖다가 다 계약량하고 그걸 다 통보를 해줍니다. 그게 이제 데이어웨이드 마켓이고요. 그러니까 데이어웨이드 마켓을 하는 이유가 결국 내일의 발전기 기동정지 문제가 대충 하루 전에 결정이 되게 돼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라는 것이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이 전력 시스템 쪽의 어떤 기술적인 그런 걸 계속 고려를 하고 있는 건데 특히 이 기동정지들이 대충 하루 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데이어웨이드 마켓이 전형적인 형태였고요. 특히 영국 시장에서부터 데이어웨이드 마켓이 이제 전형적인 형태로 자리 잡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인실러 서비스나 리얼타임 마켓 같은 경우는 사실 리얼타임에 가면 대기에 대해서 한 거랑 차이가 생기겠죠.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처리해 주느냐의 그런 문제가 이제 리얼타임 마켓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인실러 서비스도 거의 그거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예비력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상품이라든가 추가적인 서비스를 어떻게 이제 시장 제도 안에 녹여낼까 하는 그런 고민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인트라데이 마켓도 여기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니까 변동성이 커진 거죠. 과거에 비해서. 그럼 변동성이 커지면 중간에라도 이 데이어웨이드 마켓의 물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술적으로 그게 쫓아오지 못하면 이 중간에 마켓을 만들지 못하고 예비력을 많이 가져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중간에 들어올 수 있는 설비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스터빈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가스 복합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가스 복합이 비동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인트라데이 마켓 만들에 어떤 적용하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환경지역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그렇게까지 길지는 않았어요. 복합이.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2시간이나 3시간 전에 이런 마켓을 열어가지고 새로운 그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어떤 마켓의 효율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인트라데이 마켓을 갖다가 운영하는 나라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노르드풀 같은 경우에는 노르드풀에 참여하는 나라가 4개 나라인데 4개 나라 중에서 2개 나라만 인트라데이 마켓을 운영하고요. 나머지 같은 풀에 같이 운영을 하는데도 2개 나라는 데이어웨이드 마켓만 하고 나머지는 TS 마켓입니다. TS 마켓은 바라식 마켓이시죠. TS 마켓에다가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갖고 있는 그 시장 참여하는 그 기술들 어떤 특성을 고려해서 데이어웨이드 마켓만 운영할 건지 인트라데이 마켓도 운영할 건지 또 리얼타임 마켓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그런 것들은 그 기술을 고려해서 그 안에 이제 시장 참여자하고 규제자 또 그다음에 이제 오퍼레이터들이 이제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시장도 그런 건데 처음에 만들 때는 우리 쪽에서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외국 컨설팅을 이용했고 그 당시에 이제 참여한 것이 이제 영국 잉글랜드 웨일즈 풀이었고 근데 잉글랜드 웨일즈 풀은 이미 이제 좀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장도 뭔가 확 변화가 있어야 될 시기가 좀 지난 겁니다. 이제 그 얘기도 나중에 우리 시장 사례 또 후반기 쪽으로 가서 우리 시장 사례 할 때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포워드 마켓 안에 데이어웨이드 들어간다고 봐야 될까요? 그거는 분류하는 사람들마다 틀린데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데이어웨이드 마켓부터는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이거 보진 않은 사람은 이제 뭐 포워드, 퓨처 이렇게도 나누기도 하고 노르풀 같은 경우는 데이드 마켓이 그런 포워드, 퓨처의 컬리어리 기준으로 이용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차이가 있는 거고요. 노르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는 지금 일반 상품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서 TSO 마켓에서만 이제 개량이 이루어지는 거고, 개량 어느 단계에서 한 번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최종적인 것만 개량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앞에는 개량이 없이 그냥 자기들 서류대로 다 그냥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약한 대로 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거래가 끝난 그 상태하고 TS에서 메탈링 차이 있잖아요. 그거가 이제 TS하고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노르풀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 형태 중에서 이쪽이 좀 가장 자유시장에 일반 상품 시장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보다. 미국은 굉장히 경기의 기술적인 측면을 굉장히 많이 보유를 했고요. 그래서 뭐 LLP도 하고 그다음에 FTR도 하고 굉장히 복잡하죠. 그다음에 지역 우리로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근데 또 우리는 그쪽을 많이 벤치마킹을 했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왜냐하면 굉장히 광역줄을 거치고 있는데 주마다 규제가 조금씩 틀려요. 그걸 다 맞춰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하고는 틀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베이어웨이드 마켓이 가능성이 높은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또 재생에너지 태양광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VPP라는 네. 요금을 플러스해서 한 4만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비용의 개념이 저런 베이어웨이드 마켓에 적용되는 겁니까? 그 비용 자체는 대외적 마켓이 아니고요. 예. 그건 안시너리 서비스 비용 쪽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시너리 서비스 비용에서 추가 비용의 회피 비용을 사실 정확하지는 않지만 회피 비용을 계산을 나름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회피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쪽에다 집어넣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양 자체는 이제 대외적 마켓에 들어가는 거고, 시제sem은 비용이 제로이기 때문에 프라이스 테이커가 그냥 되는 거죠. 자기는 제로 비중을 했고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자기는 파는 거니까 그건 양은 파는 거고요. 거기에서 추가 비용 3호는 NC를 서비스 비용이라고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자기가 파는 거는 S&P로 팔잖아요. 가격은 그게 되는 거니까 S&P는 에너지 가격이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해외 공영 기자라는 게 있잖아요. 네. 공영 기자의 스킬이 그건 나중에 따로 또 할 겁니다. 그냥 잠깐 하고 넘어갈 내용은 아니고요. 별로 복잡하지는 않은데 다른 거랑 이렇게 좀 엮어서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서 영양시장은 또 따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매경쟁 얘기를 하는데, 지금 주 교재에서는 소매경쟁에 대해서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기술해놓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매경쟁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쪽 부분의 비용이 크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래서 소매 경쟁이라는 것이 이 소매 부분의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 소비자들의 이제 결국은 도매 경쟁으로 연결돼 가지고 도매 경쟁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교대 쪽에서는 명확하게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A라는 공급사가 있고 B라는 공급사가 있으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용량 요금 같은 거는 관계되는데 이 A라는 도매사가 싸게 공급을 하면 A라는 공급사 쪽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이제 몰려가겠죠. 이쪽에서 공급받고자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공급사가 늘어나는 것만큼을 더 공급하기 위해서 비용 절감도 노력을 할 거고요. 또 이쪽 B 공급사는 이 뺏긴 고객을 찾아와야지 자기 수익이 생기니까 자기 나름대로 비용 절감을 하려고 하겠죠. 그 비용 절감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공급단에서의 비용 절감은 아닌 거죠. 그거는 이 앞에서의 도매 쪽에서의 공급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런 소매단도 줄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소비자 선택권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도매 사업자들의 경쟁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쪽이 만약에 독점이 그러니까 보장이 돼 있다고 하면 이 공급사는 비용을 사실은 비용 절감이 자기한테 베니핏을 가져오기가 힘든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람은 이쪽 자기 공급이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자기 자신은 레이트 오브 서비스 레이트 오브 리턴 규제를 받는 거죠. 서비스 비용대로 하다 보니까 이 공급사에서 비싸게 사면 비싼 대로, 싸게 사면 싸게 사는 대로 이제 소비자한테 패스스루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앞에 단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요인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독점인데 규제를 안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결국은 이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게끔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이 밑에 자기가 더 많은 소비자를 확보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앞에서의 내가 공급받는 비용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내가 낮은 가격을 유지할 수가 있고 더 많은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시장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상품이 그런 거죠. 내가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발전 사업자가 발전단에서 이 도매 사업자한테 싸게 팔려고 경쟁하는 것처럼 결국은 이 도매 사업자들도 자기 고객한테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내가 도매에서 사오는 것 자체를 싸게 사와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런 압력들이 동작하게끔 하기 위해서 서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쪽 부분에서 비용이 작다고 해서 그게 역할이 작은 건 아니라는 게 이제 책 말고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소매 경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미국 시장을 보시면 미국 전체가 다 경쟁 상태에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가 경쟁 상태에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경쟁 상태에 있는 주 중에서도 그 안이 전부 다 소매 경쟁까지 도입한 건 아니에요. 일부는 소매 경쟁은 도입하지 않고 도매 경쟁까지만 도입한 나라도 있습니다. 나라가 아니죠, 주죠. 그 안에서 차이가 꽤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그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공급 사업자들이 이제 도매 경쟁만 이루어져도 어떤 경쟁 효과가 충분하다고 이제 규제기관이 판단을 하면 소매 경쟁을 도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궁극적으로 경쟁은 소매 경쟁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경쟁이 된다고 생각하면 소매 경쟁까지 가는 거죠. 대체적으로 보면
하여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은 다 소비경제까지 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좀 덜한 데는 도경제까지 갔다고 보시면 되고, 아주 인구 밀도가 좀 낮은 지역이다 생각하면 수직 통제, 도경 지자가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 중에서는 플로리다가 아직 규제 체제에 남아있고, 뭐 소매경쟁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책 소매경쟁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기술을 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 경기에 관한 것들은 교과서가 잘 없고요, 몇 개 안 되고요. 교과서별로도 조금 내용이 좀 서로 상이한 내용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요?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됐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또 관심이 좀 적은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그나마 한 몇 년 동안 우리가 부족한 했던 그 앞뒤를 해서 이제 부족한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90년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2000년대 했는데 2000년 초반기에까지만 해도 부족의 편에서 관심이 많았지만 나머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사람의 제도가 어느 트레셔를 넘으면 그냥 그 제도가 이제 그냥 정착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2010년대 이후로 부족의 편은 더 이상 다른 나라에서는 이슈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하다고 하고 다 가고 있어요. 물론 나라마다 차이는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기에 대한 디베이트는 없는 상태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뭐 좀 더 가기도 하고 좀 덜 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규제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좀 더 가기도 하고 덜 가기도 하긴 하지만 규제 개혁이라든가 이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렇게 디베이트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아직까지 디베이트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좀 특이한 면이 좀 많죠. 네. 전력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강점일 수도 있고요. 그런 워드 같은 것만 하더라도 다른 나라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가 거의 다 통일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아래 한글이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래 한글은 또 해외 진출을 못하죠. 그런 거라든가. 그러니까 강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특이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 참고자료 지난번에 봤던 것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버티컬을 모노폴리했다가 이제 어머니를 되면 이러이러한 사업자들이 생긴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고 오늘 집도 나가고 못 나갈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참고자료 지난주에 참고자료 올렸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고 인터넷 우리 학교 홈페이지 쪽에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로 해서 질문을 해주시든가 그게 안 되면 메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런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맞춰드리겠습니다. 따라오는데 좀 어렵지 그러진 않아요? 좀 말이 빠르죠? 천천히 해야 되는데 참. 혹시 잘 모르는 게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메일 같은 거로 질문해 주세요. 영어로 답변은 자신을 갖고 우리말로 하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연락을 할 테니까 메일이나 아니면
들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걸 해주셔도 되고 메일로 해주셔도 되고 전기의 기본 단위는 이건 전기공학 한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내용이 있으니까 한 것 같고요. 전력하고 전력량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전력은 순식값이고 이쪽은 에너지죠. 그러니까 에너지의 순식값이 이제 전력이 되는 거고요. 전력에 접근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거래하는 건 에너지인 거고요. 가장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거는 킬로와트 아워죠. 킬로와트 아워고 사실은 요즘은 그래도 킬로와트 쓰는 아워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아워를 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죠. 한 달에 전기 얼마 썼어? 그러면 300kW 썼다고 그러지 300kW 아워라고 썼다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죠. 킬로와트까지 얘기하는 사람은 있어도 킬로와트 아워까지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고 많이 이제 혼돈되긴 하는데 정확하게는 이건 킬로와트 아워고요. 좀 킬로와트입니다. 근데 막 이게 사람들이 섞어서 쓰기도 하는데 전혀 다르다고 할 수는 없어서 다른 개념이고 실제로 우리가 거래하는 거는 이 에너지입니다. 한 시간에 몇 킬로와트 아워의 전기를 썼느냐. 근데 한 시간에 몇 킬로와트 아워면 킬로와트도 똑같겠죠. 평균 킬로와트로 지금 똑같아야 되니까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30분 거래된 시간에 30분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킬로와트하고 킬로와트 아워가 좀 차이가 두 개가 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옛날에 물리 시간에 배운 거는 에너지 단위는 이제 주울로 배웠을 겁니다. 주울로 배웠는데 이건 물리학 쪽에서는 계속 이걸 많이 쓰지만 우리는 전기고 쪽에서는 잘 안 쓰고요. 그다음에 이 전력량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안 왔는데 에너지 단위로 많이 쓰고 있는 게 우리 칼로리죠. 열량. 칼로리는 또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발전 쪽에서 소스가 열량이기 때문에 칼로리에 대해서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어떻게 보면 참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결국은 나중에 가면 이런 단위들을 이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사실은 파워를 그냥 특히 이제 이쪽 전력 경제에서 파워를 그냥 쓰는 건 별로 없고 사실 대부분 용량이라고 하죠. 용량이 킬로와트, 메가와트, 기가와트 용량이라고 하는데 이건 다 에너지의 단위죠. 근데 이거는 순식값이 아니고 최대값이죠. 순식값이 최대값. 그래서 발전기 설비 용량이 100만이다 그러면 우리 여전히 킬로와트에 제일 가까우니까 100만이다 그러면 사실은 1기가와트 설비죠. 그래서 이제 설비 용량의 단위로 파워 단위로 갖다 설비 용량의 단위를 많이 쓰고 있죠. 엄격히 따지면 설비 용량이면 그거의 어떤 최대값이다 하는 그런 걸 염두에 필요가 있고요. 에너지의 단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킬로와트 아워가 많이 쓰이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은 적분값이 나오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적분값이니까 시간으로 보면 평균값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서로 변환하는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면 우리는 킬로와트 아워만 하는데 이게 특히 이제 이 용량하고 연결되면 고정비랑 연결되면 1년 단위 비용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킬로와트 이어라든가 이런 단위를 쓰기도 하게 될 겁니다. 연간 비용으로 쓰기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건데 그럴 경우에 이제 1년 8,760시간이라고 보통 하죠. 사실은 4년마다 이게 좀 틀어지기도 하는데 우리 4년마다 한 번씩 발생하는 거는 무시하고 보통 그냥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사실은 굉장히 공업한 사람들이 이런 것들 당연하게 그냥 많이 변화시켜보고 하면서 그냥 학교 때부터 이런 것들 좀 많이 해왔을 텐데 익숙할 것 같고요. 뭐 킬로와트 이온은 1킬로와트를 8,760 곱하면 또 8,760킬로와트 아워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는 당연하게 할 건데 사실은 또 실제로 계산하다 보면 이 부분이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 많이 그냥 뭐 연습을 해야 할 거면 실물을 접하면서 그냥 익숙해지는 거 외에는 뭐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거기만 하고 좀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여기 하다 보면 이 파워 단위에 대한 에너지 보상만으로 파워에 대한 보상, 아까 말씀드린 캐패시티 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에 대한 보상이죠. 근데 사실은 파워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용량에 대한 보상이죠. 이게 같은 단위를 쓴다고 해서 용어를 이렇게 조금 정확히 구분할 필요는 있는데 사실은 파워라기보다는 용량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단위가 헷갈리는 부분이 그럼 우리가 용량에 대한 비용이 얼마다고 해서 그걸 한꺼번에 주지는 않습니다. 나눠서 주게 되죠. 우리 용량 요금만 하더라도 시간 단위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혼란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메가와트당 요금을 시간 단위로 나눠서 준다 이런 개념이 되죠. 그럼 결국 메가와트 아워당 얼마를 준다 이렇게 돼버려요. 용량에 대한 보상인데 단위를 보면 이게 용량에 대한 보상인지 에너지에 대한 보상인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러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죠. 배치를 해서 구분하기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뭐 그건 사람마다 틀린 거고 이것이 에너지 가격인지 용량 가격인지 그때부터 그걸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혼란을 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런 것 주로 이제 용량 파워 가격, 용량 가격은 고정비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쪽 에너지 가격은 변동비에 연결이 되어 있죠. 근데 매치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시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피 비용이기 때문에 용량 가격이 실제의 고정비에 대한 보상은 아닙니다. 고정비에 대한 회피 비용 개념이기 때문에 회피 비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비용이 아니거든요. 시장에서의 회피 비용입니다. 시장에서 그런 용량이 회피됐을 때 어느 정도의 고정비를 회피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연결은 에너지 가격은 변동비랑 많이 변동비에서 결정이 되고 변동비랑 많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파워 가격 또는 용량 가격 이쪽 부분은 이 용량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고 고정비랑 연결되어 있지만 사실은 고정비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가보면 이걸 갖다 고정비로 인식을 하고 있으면 나중에 많은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은 연결은 되어 있지만 고정비 자체는 아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지금 23분이니까 한 10분 쉬었다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아까 그 VPP 있었어요. 이제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입찰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그 입찰 시장에 들어가는 시점 자체가 언제고 그 시장에서 그 예측량을 정확하게 맞춰야지만 플러스 3원을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서비스. 입찰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완벽하게 해석이 된 건 아니고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과학대 맞추는 경우에는 용역요금을 주는데 용역요금이 지금 현재는 거의 한 10원쯤 되잖아요. 근데 그 10원을 다 줄 거냐? 그럼 과연 예측을 정확한 게 10원을 받을 만큼 다른 용량하고 똑같은 이퀴벌런트한 어떤 가치를 제공한 거냐?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발전기의 용량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재 에너지가 그만큼은 안 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것까지 풀을 쓰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약간 조금 그 회피 비용 개념을 적용해서 얼마만큼을 깎아야 되느냐 하는 고민도 있고요. 사실은 또 그렇게 되면 용역요금을 나눠야 되느냐는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요. 용역요금을 나누게 되는 경우에는 그럼 지금 풀로 발전하는 발전기, 최대 용량으로 발전하는 발전기는 용역요금을 지금 다 깎을 거냐?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사실은 거기 들어가 있는 문제만 해도 복잡한 문제가 많죠. 근데 이론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다 룰로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룰로 할 때는 그 중에 상당 부분을 갖다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우리 저거랑 마찬가지 수업시간이겠죠. 우리가 다녔을 때는 공학은 근사값을 쓰는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필요한 만큼 근세를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즈니스를 하기에 적당한 수준까지만 복잡하게 해야지 아주 미시적인 현상까지 다 룰에 반영하면 룰이 복잡해서 안 되고요. 또 너무 러프하게 하면 그 러프한 것이 가져오는 왜곡 때문에 또 안 되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비용을 맞춰가는 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요 양끝단은 아니고 그 양끝단이 중간에 어딘가 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서로 디베이트를 하면서 이제 정하는 거죠. 제대로 하다 보면 하기 힘든 게 그거예요. 전부 다 자기 주장만 하고 뒤로 한 번도 안 물러서면 결국 제대로 하기 힘듭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전체가 문제 전체가 골병이 되거든요. 어떤 걸 빨리 결론을 내려면 빨리 결론을 낼 필요가 있는 게 빨리 결론을 안 내면 전체가 골병이 됩니다.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메일로라든지 한번 깊숙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아까 아니야, 송 부장이 하나 가져왔고 나머지 다 네. 대부분이에요. 이 책이 내가 공부를 해서 나온 책인데 우리 강의랑 좀 관련이 된 내용들도 있고 해서 참고로 하나씩 감사합니다. 네. 네. 하나가 더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거 말고 다른 책이 또 하나 더 있는데 내가 나중에 회사에서 하나 갖다 드리고 많이 쏘는데 써서 말을 해서 그런가 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비용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온 게 대부분은 변동비부터 얘기를 하는데 책은 고정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입사도 있고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변동비는 비교적 간단한데 고정비가 이제 어떻게 풀려줄 하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여기 있는 값들은 다 아는 내용들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정확한 것도 아닌데 이게 좀 오래된 자료들이기 때문에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발전기인 건설비는 당연히 가스터빈이 제일 싸게 건설될 거고 그다음에 복합발전소는 보다 더 비쌀 거고 킬로와트당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사실 용량에 따라서 킬로와트당 단가도 다 틀리고 거기다가 지역에 따라서 틀리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세세하게 따져 들어가면 한이 없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컨셉을 잡기 위해서 이제 간략하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석탄발전소가 그 다음으로 비싸고요. 온전발전소는 훨씬 많이 들죠. 근데 이런 가격들은 또 지금 건설이나 인사하시면 다 알겠지만 오버나이트 코스트라는 개념으로 이런 건설비들을 산출합니다. 오버나이트 코스트라는 것은 결국은 하루아침에 뚝딱 발전소가 들어섰다고 보고 그때 비용을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하루쯤에 뚝딱 지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건설 중인 이자나 에스컬레이션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갖춰질 수 있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근데 각각의 돈의 가치가 다 틀립니다. 그거를 다 반영을 해서 최종 순간에 얼마다 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오버나이트 코스트가 되는 거죠. 근데 뒤에 나오는 사실은 그 연간 회수에 들어가는 할인율 개념이 여기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그런 데 있어서 할인율조차도 그 이자의 할인율하고 자기 자본의 할인율도 틀리죠. 또 자기 자본의 할인율도 사실은 회사마다 다 틀리고요.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개념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오버나이트 코스트라는 요소를 쓰고 이걸 갖다 보통 건설비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나라에서도 다른 회사도 다 마찬가지지만 과거 한전 경험을 하면 결국은 최초 장부가액으로 등재하는 그게 되겠죠. 항상 이 하다 보면 형성되는 게 경제학적 비용하고 그 다음에 실제 비용하고 차이예요. 우리는 실제 비용이 익숙해 있는데 경제학에 따르면 경제학에서는 실제 비용을 안 다루거든요. 그게 우리를 항상 헷갈리게 하죠. 건설비를 실제 비용인지 경제학적인 비용인지 사실은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자율 같은 것들을 제대로 계산한다고 치면 실제 비용, 회계적인 비용 개념에 가깝거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딱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경제학적으로 긁어가지고 복잡하니까 개념적으로 나타내는 게 오버나이트 코스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도 뭐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좀 계속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고정비 감독님 몇 번을 얘기했는데 GT건설비가 싸다고 해서 GT가 싸는 거냐 그건 아니다는 건 뭐 다 아시는 거고요. 결국은 이용률이랑 같이 해서 결국 비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고정비 변동이 있는데 이걸 그냥 합칠 수는 없는 거고 이걸 어떤 기준에 의해서 비교를 할 거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죠. 결국은 고정비가 비싸다고 비싼 게 아니고 고정비가 싸다고 싼 게 아니듯이 변동비도 마찬가지죠. 변동비가 비싸다고 비싼 발전기가 아니고 변동비가 싸다고 싼 발전기는 아닙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변동비 포션이 더 크게 될 수밖에 없어요. 포션이 크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건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용을 갖다가 이제 분배를 해야 되겠죠. 변동비랑 비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래서 일단 고정비라는 거는 굉장히 큰 돈이고 또 변동비라는 거는 굉장히 짧은 단위의 회수를 하는 회수도 하고 짧은 단위의 시간 단위 짧은 단위에 필요한 시간이고 회수도 짧죠. 그다음에 고정비는 근데 이제 발전기 건설을 하면 발전기마다 수명이 다르긴 하지만 아무리 짧아도 20년이고 원자력 같은 경우 40년, 60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이에 보강 투자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비교하려고 하니까 단위를 맞춰야 되겠죠. 단위를 맞추는 게 이제 제일 쉬운 게 우리는 회계 연도 단위를 쓰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1년 단위 비용을 굉장히 익숙해 있으니까 비교를 하다 1년 단위로 맞추는 겁니다. 한 해에 회수돼야 될 돈이 건설비가 얼마가 들어갔는데
한 해, 1년에 회수되는 돈이 얼마인지, 그걸 계산해보자 하는 게 이제, 주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연간 필요 수입이라고 하면, 고정비 쪽에서 회수되는 돈하고, 변동비 쪽에 들어간 돈, 다, 들어간 돈을 다 회수해야 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건데, 변동비는 들어간 돈이라고 생각해도 거의 무방하고요. 고정비는 이미 들어간 걸 회수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근데 변동비 같은 경우는 뭐 비교적 간단하죠. 근데 사실은 변동비 자체도 여러 상황에 따라 변하긴 하지만 우리가 변동비 단가를 안다고 치면 변동비 단가에다가 영업 발전해 보면 변동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건설비, 픽스드 코스트는 사실은 건설비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건설비만 픽스드 코스트로 했는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연간 그 운영유지비 중에서도 고정비가 많죠. 그러니까 뭐 근데 아직 책에서 언급을 안 했으니까 그 부분은 있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고 실용적으로도 그 부분 많이 쓰이긴 하지만 일단 염두에 두시고 그럼 고정비를 1년에 회수하는 걸 얼마큼을 회수할 거냐 그 부분을 이제 요 시기에 의해서 이제 회수한다고 하는 거고요. 이걸 이제 자본회수 배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자본이 투자됐을 때 그걸 이제 1년에 얼마큼 회수하면 되느냐 하는 개념이고요.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그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버나이트 코스트가 들어갔으면 매년 뭐 회수해야 되는 돈이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걸 더 이제 정가화 시키는 거죠. 이때 들어간 회수된 돈이 지금 현재 가치를 보면 많이 떨어지죠. 이자율 고려했을 때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결국 1년에 오버나이트 코스트에 요만큼 또 열식이나 뭐 열식이나 같은 식이죠. 뭐 위로 아래로 분모 분절만 한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회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책에는 특별히 이런 식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요 값의 의미를 아시는 분? 이 값은 우리가 보통 이 식을 많이 씁니다. 근데 좀 엄격히 따지면 자 1년에 들어온 돈이 이건데 보통 우리 CP도 그렇지만 1년 내내 안 주다가 12월 30일에 딱 CP를 통째로 주지는 않죠. 돈은 이 안에서 수시로 줍니다. 그럼 이자율은 여기에서만 적용되는 건 아니죠. 이 안에서도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 회수되는 돈을 완전히 그러니까 이걸 갖다 쫙 깔았다고 보는 겁니다. 쫙 깔았을 때 1년 동안 요거로 갖다 1년 동안 회수되는 돈 면적으로 봤을 때를 픽스 코스트를 보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요식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수학 좋아하시는 분은 그냥 유인해 볼 수도 있어요. 계산을 풀어볼 수도 있어요. 풀어보면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외국에서 이걸 유인해 좀 해보시면서 좀 레포트 제출했으면 가점을 드리겠고요. 근데 수학 좋아하시지 않으면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개념만 정확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 개념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회사하는 돈이 1년에 한 번 이렇게 온다고 우리는 보통 가정합니다. 사실은 우리 세금도 그렇죠? 세금은 지나도 이자를 안 주던가? 근데 우리 보통 회계가 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발생한 거는 그냥 이자면 이자 여기다 툭 집어넣지 그 안에서 할인을 정확하게 안 하죠. 너무 복잡하지 하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은행에 돈만 넣어도 최소한 분기별로 이자 주거나 이자 주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주고 이자 주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주고 저거 보성예금이 분기에 한 번씩 주는구나. 그다음 정기예금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번씩 주고 뭐 그러죠.
그다음에 나한테 내가 이자 내다가 꼬박꼬박 한 달에 한 번씩 이자 내야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자가 계속 발생하는 그런 개념을 봤을 때는 이 개념이 훨씬 더 정확한 개념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실용적으로는 우리 이런 식으로 안 하죠.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념만 정확하게 아시고 상황에 따라서 쓰시면 됩니다. 실용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이제까지 본 거는 요식을 쓰는 거는 많이 봤어요. 근데 요식을 쓰는 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교과서에서만 봤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개념만 정확하게 아십니다. 실제 계산해 보면 값 차이가 크게 나오잖아요. 이상 같은 큰 차이는 안 나죠. 우리 저거 보시면 그 예문 보면 단위 방식하고 공리 방식의 이제 참 틀리지 않습니까? 그 정도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자율이라는 것 자체도 정확한 값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자율이 여기서 하여튼 그리고 이거 30년이면 30년, 40년은 똑같은 이자율을 가정한 건데 3, 40년 더 이자율이 안 변한다는 과정 자체도 상당한 과정이죠. 근데 3, 40년 동안 이자율이 어떻게 변할 줄 알고 그걸 정확하게 계산하겠어요. 결국 우리는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이런 도구를 이용하는 거고요. 몇 번 말씀드리겠지만 공학이나 이런 실용학문 쪽에서는 세미나가 다니다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요.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정확성만 가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굳이 복잡하게 이런 개념만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식을 많이 쓰입니다. 사실 우리 지금 CP 계산할 때도 저희 쓰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은 이자율로 계산하는 것들 그것에 이 이자율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이자율의 영향이 이식하고 이식의 영향보다 훨씬 큽니다. 당연히. 근데 이 이자율 계산할 때도 업종별로 많이 틀리기 때문에 CP 계산할 때만 보더라도 어떤 이자율을 적용할 건가, 동종 업계의 평균 투자 보수 같은 것들은 산출을 해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채권 시장의 이자율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자본 수익률도 업종별 자본 수익률도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이걸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거 만드는 일 자체도 굉장히 큰 일입니다. 실제 실무에 할 때 보면. 그런데 굳이 이런 것까지 잘 안 하죠. 그래서 개념상으로는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는 아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제가 다른 얘기인데 혹시 이 교재 있지 않습니까? 네. 교재를 보통 금요일 날 스마트 캠퍼스에 올리는 거죠. 네. 금요일 날 봤을 때 없어가지고. 금요일 날은 목요일 날 올렸는데. 네. 근데 요즘 올릴까요? 아니, 올려주시면 사전 제가 사실은 볼수 있어서. 지난 교재를 이렇게 네. 가서 보거든요. 네. 고치건 고치고, 큰 거 고치지는 못하지만 소소한 것들은 이제 손을 좀 공부하다 보면 목요일 쯤부터 목요일 하시면 좀 일찍 올리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번 횟수 사례입니다. 그래서 할인율이 10%고 10%면 굉장히 큰 할인입니다. 해수기간 30년이라고 하면 자본 해수기에서 해보면 0.106 한 1년에 30년에 해서 하는데 1년에 한 10% 정도씩 해소하면 30년이면
회수한다. 근데 우리 산소하고 좀 안 맞죠? 산소로 하면 거의 3배를 회수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이자율 개념으로 봤을 때 돈의 가치가 가치로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보통 이런 개념은 사실은 비즈니스를 하거나 하는 경우는 굉장히 특히 건설을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그런 개념인 거고요. 좀 실무적으로 하면은 CP 계산할 때 특히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수급 계획할 때도 이거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 따라서 이제 설비의 경제성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은 수급 계획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뭘 그렇게 많이 따지진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경제적인 걸 많이 따졌어요. 특히 이제 분할되기 전에는 단독의 어떤 그 설비 계획이지 않습니까? 단독의 설비 계획을 할 때는 경제성이 이거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해요. 특히 이제 이용률에 따라서 경제성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 수요 패턴을 봤을 때에 어디까지가 석탄이 차지하고 이제 금방 나오겠지만 어디까지가 뭐 LNG가 차지하게끔 투자를 할 거냐. 물론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로서 왜곡이 되긴 합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연습을 이게 그냥 대학원생 같으면 이 연습을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실무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거 변환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해보고 실무를 해보면 어떻게 도움이 되는데 이거저거 이제 실무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서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연간 단위로 일치시키든지 시간 단위로 일치시키든지 PU 단위로 일치시키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메가와트당 변동비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연간 비용은 얼마일 거냐? 이건 8,760원 곱하면 되겠죠? 8,760원 곱하면 될 거고요. 오버나이트 코스트가 이렇게 되면 이거를 이제 연간 비용으로 하게 되면 아까 나왔던 식 여기는 저 연속 비용 한번 썼네요. 이렇게 쓰면 이거 48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연간 비용이죠. 그 다음에 이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시간 단위로 비교하기 위해서 시간 단위로 하게 되면 이건 또 이런 값이 나옵니다. 이 값이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아직 PU를 하게 되면 이 값도 또 의미가 있어서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잡고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제 같은 방법으로 이제 폴더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GT는 변동비가 35불이고요. 콜은 10불입니다. 연간 비용으로 하면 87불이고 306불이죠. 근데 이거는 좀 이상한 게 있죠. 이게 연금 계속해서 발전하는 과정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연금 계속해서 한다고 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콜이 싸죠. 연금 계속해서 발전하는 콜이 쌉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숫자로도 확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버나이트 코스트를 보면 이렇게 됐고요. 결국 이걸 갖다가 이제 연간 비용을 하면 40불이고 시간 단위 비용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고정비는 얘가 더 비싸고 고정비니까 비싼 건데 더했을 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 콜을 10하고 여기 10하면 28불밖에 안 되죠.
요가 다 아워레스 28불밖에 안 되죠. 근데 이쪽은 더 해버리면 40불이니까 다음 어떻게 되죠? 28불이고 여기는 이미 크니까 요가식으로 보면 저기 크죠? 즉 이게 근데 이 비용은 아까 계산 어떻게 한 거였죠? 1년 동안 발전한 걸로 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1년 동안 발전한 걸로 보면 잘 짧은 시간 하게 되면 이게 달라지겠죠. 그 부분으로 갖다가 이제 뭐 하기 위해서 중간 과정으로 이제 뭐 계산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단위 변화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실무를 하셨던 분들은 이런 뭐 비슷한 것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고요. 네, 여기서 관계되는 게 여기서 빠지는 것이 보통 픽스드 코스트에 거저비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연관형 고정비도 들어갑니다. 그건 어떤 식으로 배분하는 거를 사실은 그 부분에 약간 복잡한 면들이 있죠. 네. 비용이 연간 단위로 발생하는 것도 있고 수년간 단위로 발생하는 것도 있고 더 짧은 기간에 발생하는 것도 있고 하는 그 부분을 일단 이 책에서는 좀 복잡하니까 뺀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 부분을 추가를 한다는 거는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이제 스크린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거죠. 이제 픽스드 코스트는 처음부터 이제 이런 절편이 되는 거죠. 이게 발전을 하든 안 하든 들어가는 거죠. 연간 횟수로 들어가는 발전을 하든 안 하든 이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부터 발전을 하면 변동비에다가 단가로 곱해지는 거죠. 비용이 쭉 증가를 하겠죠. 발전을 하면 할수록 증가를 합니다. 그거는 GT나 석탄이나 마찬가지로 비용이 증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발전을 많이 하니까 증가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보면 여기서는 당연히 비쌌죠. 석탄이 비쌌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가니까 석탄이 싸네요. 우리 다 아는 사실이죠. 결국은 변동비가 싼 쪽이 발전량이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싸다. 근데 발전량이 적으면 오히려 변동비가 싼 것이 고정비가 비싸기 때문에 비쌀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게 뒤집어진 경우는 없느냐? 그러니까 변동비도 비싸고 고정비도 비싼 경우가 없느냐? 그게 근데 사실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의사결정 단계에서는 그런 발전기가 있다고 하면 의사결정할 필요도 없겠죠. 그거 짓는 사람은 미친놈이죠, 진짜. 근데 과거 이 비용은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지금 유가만 하더라도 작년도에 작년도 이거 얼마였죠? 기억도 안 나는데 마이너스까지도 가고, 근데 지금은 지금 130불 갔다 다시 100불 정도로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유가도 변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봐도 변하고요. 이 차이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석탄하고 가스목합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유류하고 가스하고는 수시로 뒤집히고요. 사실은 일본하고 우리하고 보면 거의 서로 반대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수입 연료를 쓰고 LNG를 쓰기 때문에 그러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PNG를 쓰게 되면 석탄하고 이 가스 가격이 우리처럼 차이 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처음에 이런 줄 알고 건설했는데 다 해놓고 보면 살짝 뒤집히는 경우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후적인 거고요. 사전에 할 때부터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선택한다든가 아니 이렇게 되면 아예 처음부터 고민 안 하죠. 그 고민 디시전 하기 위해서 이런 거 그리는 사람 자체가 바보인 거죠. 우리가 고민할 때는 이런 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이런 거 고민해서 얘 이용률이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대충 이용률이 이걸 넘어설 것 같다 그러면 석탄으로 가는 거고요. 이용률이 이거보다 작으면 가스로 가는 거고. 근데 이거는 고정비뿐만 아니라 변동비의 어떤 상대적인 거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이 점이 딱 픽스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상대 가격에 따라서 결국은 이 점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이 꼭, 여기인 건 아닌 거죠. 이 기울기, 보통 이 절편에 따라서도 왔다 갔다 해서 당연히 절편이 여기까지 올라와 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이 점이 이쪽으로 와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걸 갖다가 이제 스페인 커브라고 합니다. 근데 뭐 엄격히 얘기하면 굉장히 너무 단순화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아마 값을 넣어서 해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건 아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나왔으니까 결국 뭐 발전기 용량 비용, 고정비 이런 것들은 렌탈 코스트의 의미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아까 설명했던 내용을 그냥 뉴턴전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림이 두 가지, 이게 이제 두 가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이걸 많이 쓰죠. 용량에 따른 평균 비용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량을, 특정 용량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평균 비용이 증가를 하는 거죠. 평균 비용이 감소를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용량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그림을 그려지는 거고요. 에너지로 봤을 때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만나는 점하고 만나는 점 똑같습니다. 이용률이 작으면 이 경우나 이 경우나 이용률이 작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가가 비싸지겠죠. 고정비 단가가. 그렇지. 이렇게 표시를 하면 에너지 킬로와트당 가격이 우리가 킬로와트당 가격을 사용하는 경우는 킬로와트 아워당 가격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걸 쓰는데 실제로 실무에서 심사숙고를 할 때 이 심사숙고는 거의 잘 안 쓰죠. 나중에 이제 환산에서는 씁니다. 킬로와트 아워로 환산에서는 쓰는데 그림을 그릴 때 이건 진짜 그리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잘 이렇게 개념만 이렇게 하고 실제 사용하는 건 대부분 이 그림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개념은 간단하죠. 여기서 그냥 다시 저걸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에너지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식으로 보면 캐패시터가 이쪽에 있다가 캐패시터가 이쪽으로 가는 거죠. 캐패시터가 결국은 발전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발전 시간을 8,760시간을 나눠주는 겁니다. 실제로 해볼 때는 이 캐패시터 같은 걸 시간으로 환산한다든가 뭐 하는 것들 뭐 해보시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연습은 뭐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나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보통 우리는 또 나중에 이제 정의할 때는 쓸 때는 대부분 편하게 이걸 쓰는데 정의할 때는 킬로와트 아워당으로 많이 정의를 하다 보니까 그 개념 좀 그냥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발전 비용하고 원가는 하면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거의 같은 얘기고요. 조금 나가기 위해서 좀 나와야 될 거는 빼고 이걸 한번 수요에 대한 건 나중에 얘기하고 이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성성을 쓰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용률이 2 이상이 되면 우리가 석탄이 경제적이고 2 이하면 가스탑이 경제적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용량을 어떻게 산출해내느냐? 그거는 이제 수요를 보고 산출해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으로 보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심사숙고이 나왔는데 그냥 끝내버리면 조금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이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를 보면 연간 수요를 보면 이제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을 갖다가 그림으로 보면 대충 이런 형식으로 나옵니다. 1시간 단위를 주로 이제 수요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8,760개를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곱하기 2로 할 수도 있습니다. 30분 단위로 해서 곱하기 2로 이렇게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그리는 방법은, 그냥 시간대별 수요를 갖다가 8,760시간 쭉 나열해 놓고 그걸 갖다 소팅을 하면 되겠죠. 소팅을 해서 큰 숫자부터 소팅을 한 다음에 그 플로팅하면 이런 형식으로 나옵니다. 수요가 대충 이런 형식이 된다는 거죠. 이게 패턴이, 이게 매년치 패턴이 비슷한 패턴이 나옵니다. 그러면 표준 패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설비계획이라는 거라든가 의사결정을 보는 미래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근데 미래는 과거를 기초로 해서 미래를 하죠. 패턴은 이렇게 나왔고, 미래 전체 순수요가 어떻게 될 거다, 최대 수요가 어떻게 될 거다 예측을 하고 나면, 이걸 갖다가 이제 매핑을 할 수 있겠죠. 그거를 이렇게 좀 위로 이렇게 결국은 늘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래의 어떤 수요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요 점에서 요 점이 이제 기준이 되는 이용이라고 치면 쭉 내려오면 요거랑 만나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연결시키면 즉 이 용량까지는 석탄이 좀 유리하고 이 용량을 넘어서게 되면 LNG가 이 용량이 이제 GT가 필요한 용량이 됩니다. 물론 이거 굉장히 단순한 거고 예비력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약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한테 직관적으로 앞으로 지금 설비를 고려했을 때 지금 설비가 뭐 석탄이 요만큼밖에 없다. 그럼 석탄이 요만큼을 더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직관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석탄이 이만큼 있다. 그럼 석탄은 더 짓지 말아야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가스로 채울 테니까 물론 이제 2가지 기술밖에 없다는 가정 자체도 좀 그렇지만 보통 수급과 계획 같은 거 세울 때는 전원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서너 가지 전원을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 심사옵션을 이용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기술별로 대충 필요한 용량을 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사정책 할 때 뭐 기초절을 보통 쓰이고요. 아니면 설명할 때 보통 이렇게 하고요. 사실 이거는 너무 러프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와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썼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이 비용을. 그래서 최저가 프로그램, 최저가 모델을 풀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이런 걸로 먼저 한번 대충 감을 잡고 하는 거죠. 시뮬레이션이 복잡하게 나오면 그 결과가 이게 신뢰할 만한 결과인지 아닌지는 그 시뮬레이션 사람이 감을 갖고 있어야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문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감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그거를 분석해 봐야 돼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툴에 의해서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와스 같은 경우 프로그램을 이렇게 다 뜯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와스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한다 하더라도 꽤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우리는 이제 어떤 이런 전원들의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하느냐 그 원리만 지금 파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 같으면 이 정도의 개념
용량하고 용량하고의 에너지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들을 이제 적용을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고정비, 변동비 개념 가지고 그런 심사곡선을 그리고 수요를 패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수요 패턴 가지고 보면은 어떤 설비 구성을 가져가는 게 최적으로 가져가는지 감을 잡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 조금 간단하게 그리다 보니까 좀 저거 한데 사실은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서는 이렇게 위로 확 올려야 되죠. 뭐 그걸 떠나서 이 부하율에 따라서 이제 이게 용량이 바뀐다는 걸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부하율은 뭐냐면 이 최대값하고 평균값의 어떤 비율을 부하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그림에서 보면 최대값은 같죠. 근데 부하율은 어느 게 클까요? 당연히 이쪽이 크겠죠. 이쪽 평균이 이쪽 평균보다 큽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게 부하율이 큰 거고요. 이게 부하율이 작은 겁니다. 부하율에 따라서 결국은 용량이 석탄이 차지하는 용량이 최적 위치를 봤을 때 낮은 부하율 때는 요만큼만 석탄이 있으면 됐지만 부하율이 높으면 여기까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드 패턴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설비의 기술이 선호하는 설비에 틀리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이 상전의 부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온열 전기의 부하율이 단단해서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바뀌었지만 단순하게 과거의 그 고정비, 변동비로 봤을 때는 석탄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단순히 그걸로만 지금 시장을 운영하기는 어려우니까 시장 설계 자체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런 데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시장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유인하고 그러면서 효율적으로 유인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하게 될 건데, 근데 그것 따라서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 부하율이 높으면 기저 쪽에 고정비는 비싸지만 변동비가 싼 발전기가 되게 유리하고, 부하율이 낮으면 좀 변동비가 비싸더라도 고정비가 싼 발전기가 유리하다는 것이 이제 이런 심사곡선하고 부하 패턴을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6분 정도 남았는데요. 나머지 수요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거 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스크리닝 커브 장점과 뭐 한계 이런 것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직관적이고 이해가 빨리 옵니다. 한계는 말씀드렸지만 너무 단순하게 있죠. 그래서 한번 딱 개념을 잡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가 프로그램을 또 돌려서 의사결정을 한다. 그런 걸 아시면 되고요. 이 정도들은 사실 수급 계획 같은 데서 많이 이제 한번 이렇게 스크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한 거긴 한데 앞에 했던 거 한번 연습을 해보시라고 이거 한번 편을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좀 넉넉하게 드릴게요. 3월 31일까지 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하시면서 조금 공문나, 그러니까 이 관련돼서 공문하시는 거 있으면 여기다가 사실은 픽스드 코스트를 여기서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연간 운전유지비 혼란을 가져올 것 같아서 일단 여기는 표현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목표를 한번 채워보시고요. 약간 그런 개념 잡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성적을 내야 되니까 뭔가 해야 되는 것도 좀 있고요. 시간 한 4분 남았는데 다른 데 질문 있으시면 CRF 1하고 2를 쪼개는 건 어떤 쪽으로? 거기에 나셨구나. 1, CRF1은 그냥 디스크리트 하는 거고요. CRF2는 이시, 무시. 네. 그래서 아까 질문도 나왔지만 차이가 큰지 안 큰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네. 이거 에너지 기준은 그리지 마시고 작년에 해보니까 그림 그리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결과가 안 좋아서 에너지 기준으로 그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커브 그리는 거 그리려면 좀 고생스러우니까 굳이 그리시면 역시 가점을 드리겠습니다만 에너지 기준을 하지 마시고 직선 그림만 그려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지금 보여주신 과제가 어디에 24페이지. 금방 해요. 어렵지 않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당연히 이렇게 실무하시는 분들은 당연한 얘기만 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냈는데 문제를 내고 나서 실제 나도 이제 한번 풀어보니까 헷갈리더라고요. 단위 때문에 약간 헷갈렸어요. 그런 것들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적입니다. 시간은 거의 됐으니까 일단 마치기를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또 있으면 이렇게 메일이나 이런 걸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정리해서 필요하면 다음 시간이나 아니면 특히 이제 자꾸 이제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 사례가 나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고사 이후 쪽에는 이제 우리 사례 중심으로 좀 할 거거든요. 그때 필요하면 정리했다 그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